국민 라디오 그때가 좋았을 수도 있지.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또는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아니 그런 굉장히 무서운 속담과 발언을 하시네요. 예, 아니 도입부인데 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변한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면 예. 내 진심을 왜 이렇게 몰라주지 쟤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들이 그렇게 변했대. 네. 특히 변질되면 안 되죠. 변화가 돼야 돼요. 예. 개선이 돼야지 개악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돈이 생기거나 특히 권력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지위가 그런 얘기를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엄청날 것 같아요. 좀 기분이. 예. 근데 실제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변질이 된 케이스가 있고, 네. 실제로 변질이 되진 않았지만 수용자 측이나 보는 쪽에서는 상당히 변질된 것처럼 네. 그 변질된 거를 파악하는 것도 객관적인 수치나 통계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주관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으로 어쩌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세상 모든 게 사실 포트폴리오란 말이 있지만 1대 99도 있고 50대 50도 있고 20대 30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과연 사람에 대한 평가든 세상사에 대한 평가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까지 입성하기까지의 네. 정치인과 인간 노무현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다면 네. 오늘 일단 입성을 했으니까. 입성했으니까. 예. 근데 처음에 날린 우리 손병희 선수의 첫 멘트가 참 폐부를 찌르네요. 사실 그렇게 느꼈습니까? 예, 아니 누구보다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런 대통령. 21세기를 활짝 열어젖힐 그럴 대통령. 드디어 이제 기득권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세기의 낡은 유산을 다 쳐버리고 새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던한 대통령. 근데 그 말씀 중에 어폐까지는 아니고 참으로 참 미션 임파서블한 게 기득권을 약화시키거나 기득권을 조금 순화시키거나 순치키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무력화란 표현 쓰셨고 그러니까 조금 과격하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느 단초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있을 수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요, 맞아요. 예. 단초를 마련한 측면이 좀 몇 군데 있죠. 근데 지금 말한 대로라면, 해방 이후에 일제 청산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45년 해방되고 이제 미 군정 3년 겪고, 이승만 정부 들어서고 50년도부터 또 3년 동안 전쟁을 겪고 나서부터 따져봐도 60년 이상을 보수 정권, 그러니까 객관적인 표현으로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는 수구 기득권 세력 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적폐를 5년 안에 끝낸다? DJ는 적폐를 끝내기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IMF 설거지하는 데만 3년을 보냈으니까요. 야, 그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그렇죠? 우리 지난 주나 이번 주나 저 민병두 의원이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는데? 김대중 노무현의 후광을 안고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자. 말은 참 좋죠. 말은 좋네요. 그 말 자체는 바른 생활 합시다라는 거랑 똑같고 바른 생활 중앙회인가?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자. 이런 면에서는 맞는 얘기죠. 그런 뉘앙스와 그 방향과 가치와 철학이라면 찬성하는데 본의 아니게 또 정치라는 게 정치 공학이라는 것도 있고 때와 장소가 있고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일부 어떤 세력이나 정치인들을 아직도 김대중 노무현 팔아서 정치하는 어떤 개파로 몰거나 혹은 민주당 내에서의 훈구파, 회고파, 복고풍으로 몰아서 뭔가 또 선을 그으려는 정도의 언변이라면 저는 민병두 의원을 중간 정도로 보지만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그건 다 하는 얘기잖아요. 벌써 지금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일부 신문에서는 관장사 하지 마라라는 말 아직도 하고 있지만 도대체 후광을 얻고 있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이 실제로 얼마만큼 팩트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몇 % 지분이었는지 실제로 후광을 얻어서 그래서 잘된 사람이 있는 건지
후광을 업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 노선을 더 충실하게 계승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문제인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지금 옆 동네라고 해야 되나? 저 청와대에선 지금 뭐 40년 된 그런 북고풍도 아니고 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자는 마당에. 예,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거 정치가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뭐 도대체 제사를 도대체 몇 년 동안 공적인 이런 위치에 올라가고 말이죠. 집안일을 가지고 몇 년째 울고 먹는 겁니까 지금? 그런 집도 있는데. 예.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도 뭐 말씀 액면가는 되게 올바른 말을 늦었지만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 역사 교과서를 하려고 하는 국가의 움직임. 네. 독재를 미화하는 건 안 된다. 네. 5.16은 쿠데타라는 게 이미 객관적으로 평가가 됐는데 그걸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 이런 비판하는데. 그럼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긴 하네. 너무 늦게. 네. 예, 그것도 일종의 내부의 총질 비슷한 걸 한 것으로 일부 국민들은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사에 정치인들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왜냐하면 그게 예. 좌고우면하느냐 아니면 리더로서 먼저 치고 나가느냐. 제가 오늘은 그러면 그 여쭤볼게요. 네. 여쭤보고 이렇게 문제 제기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은 국민의 정부에 의해서 참여정부가 어렵게 들어섰습니다만 그래도 한원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년 동안에 100년 동안에 겨우 들어섰던 그런 개혁파들이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 비슷한 팀이 이긴 게 그게 이제 두 번째이자 6년부터 10년 되는 그런 적이었잖아요. 두 번째 2기였지. 예. 그랬으면은 바로 그때 힘을 내서 개혁의 단초를 확실하게 마련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라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국가보안법도 철폐하지 못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라크의 파병도 하고 말이죠. 사실 이라크 파병은 선도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FTA도 체결하려고 그랬고. 선도했죠. 네. 해결했죠, 참. 네. 저는 그 국가보안법 문제나 사학법 문제랑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이나 경제 문제 이 세 가지는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시민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기 위해서 사학법이라든가 각종 악법 철폐, 국가보안법을 포함해서 네. 이걸 하려고 했던 것. 일종의 정치 개혁이고 시민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열심히 노력했던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IMF를 청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3년 가까이 주권을 다 내준 것까지는 아니지만 IMF의 지휘 감독 내지 협조를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커다란 것을 포기를 했죠. 네, 그렇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으니까요. 대안이 없었죠. 예, 그야말로 발등에 불을 떨어졌는데 그걸 발등에 불을 꺼야지 딴 것을 좌구면하는 거는 때와 장소를 못 가린 정치이기 때문에 다 잘한 거고요. 또 이제 실패보다도 좀 치명적인 것은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정말 간만에, 최초로 평화적으로 여야 교대, 공수가 교대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던 거야. 빨리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저놈들을 믿고 맡겨줬더니 안 돼. 뭐 이러니까 네. 어느 정도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사람이니까 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기대가 큰 만큼 그죠? 네. 네. 심리적인 동물이니까 사람이. 네. 경제 민주화 측면이나 신자유주의를 좀 완화내지 정상화를 아무리 국제적 조류가 있었더라도 한국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늘. 그렇죠. 그때 조금 더 잘하지 못한 거는 분명히 참여정부의 과입니다, 과. 제가 보기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MB를 그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게 만든 베이스를 역설적으로 깔아놨고. 그렇죠. 그리고 더 역설적이게도 잃어버린 10년 좌파정부 10년 하면서 박근혜 정부마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라는 소위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면 좌파적인 3대 대선 슬로건을 내걸게 만든 것이 네. 역설적으로 또 DJ 노무현 10년의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FTA 추진을 지금도 뭐 학자마다 워낙 그 통계적 분석이 달라서 네. 지금 보면 꼭 우리나라만 망했다거나 우리나라만 흥했다고 평가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네. 예. 여전히 보수 세력은 잘했다고 진보 혹은 노동계나 서민 입장에서 보면 해서서 우리 살림에 정말 보탬된 건 전혀 없다고요. 네. 또 이제 옹호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득이 더 많다. 예.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판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은 정말 잘했다라고 해석을 네.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양쪽 다 주장하는 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들을 갖다 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분석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한참 또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항상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는 따로 군사는 따로라는 건 되게 이론적인 거고 항상 이 두 개가 맞물려 가면서 정치 협상에 임해했던 어떤 역대 정부도 예. 전시작전 문제부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미루더라도 어쨌거나 국내 정세로만 보자면 그렇게 FTA를 졸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여정부가 굳이 나서서 선도적으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점에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아, 그렇군요. 차라리 그때 신자유주의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내실을 기한. 네. 우리가 5년이면 전체는 개헌부터 내실을 기할 수는 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말하는 양극화를 줄인다거나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 더 줄인다거나 그죠? 어렵겠지만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 쪽을 조금 더 강화했다면 FTA에 추진할 그 동력과 그 언론과 또 양측의 이념 대립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굉장히 예.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예. 그 동력을 다른 데로 좀 돌렸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말이죠. 그때는 활력이 있었어요. 활력이. 뭔가 노력하면은 되는 게 있구나. 뭔가 바꿀 수 있구나. 그런 분위기였죠. 예, 그런 예.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 상태도 그랬고. 예. 그러나 이제 보수 언론이나 기득권들은 그때야말로 경제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치상으로는 성장을 했거든요. 단군 이래 늘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죠. 예,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이 민주정부, 참여정부, 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 경제적 지표가 올라갔어요. 아, 그게 이제 객관적 지표를 보면 외적 성장도 좋아졌고요. 예. 아,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됐지만 행복지수, 또 언론지수, 예. 또 노동계 또 이 경영계를 아우르는 어떤 사회적 합의점으로 가는 네. 그런 지표들은 조금 더 수렴해 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외형적인 성장마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황당한 거죠, 그죠? 원래 보수의 아이콘은 저 성장은 시킨다. 예, 예. 차별은 있지만 네. 이거였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나오는 말이 있죠. 국제경제가 다 그렇다라고 항상. 그런 점에서 미국이랑 비슷한 건데 미국도 오히려 보수 정권이 보수적인 그런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제 성장이 딱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고도 국가 안보도 위태해지고 말이죠. 예? 그때는 이제 국가 안보를 주로 악의 축이거나 다른 나라를 공격하다 보니까 그렇죠. 마찰이 있었거나 투쟁이 있었다고 이렇게 미화 내지 요즘 미화란 말 많이 쓰니까 예. 합리화시켰던 측면이 큰데 저는 어쨌거나 돌이켜보면 요즘에도 이 국가보안법 가지고 주체사상 가지고 그다음에 통진당도 해산되는 걸 보면 참여정부 때 압도적인 여당이 아니었잖아요. 네. 열린우리당이 그 탄핵 이후에 얻긴 했습니다만. 네. 그때 보면 152석이에요. 152석. 그러니까 네. 겨우 가반에서 3개 정도 더 얻었다고 보면 되죠. 하지만 그것은 단군 이래 최초였습니다. 최초였죠. 네. 그래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제중도 민주 세력이 이때 뭐 대통령 한 사람을 비판할 게 아니라 탄돌이라는 별명으로 386 세대들 그 이후에 486 세대들까지 많이 들어왔었는데 탄돌이 그러니까 네. 탄핵 전국에서 프리미엄을 안고서 평소라면 떨어졌을 혹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런 막 초선들. 밀어붙이는 네. 한나라당 민주당 잔민연보다는 니들이 낫다. 네. 네. 나와서 찐 건지 아니면 너무 탄핵 세력이 미워서 찐 거겠지만 네. 그때 이런 그 경제나 외교 쪽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아까 말한 시민민주주의 정치개혁은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에게도 그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때 뭡니까? 그 국가보안법 철폐하자고 그 추운 겨울에 천막 치고 농성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저도 거기 가갖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손이 너무 곱아갖고 기타가 안 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타 안 쳐진다기보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타를 치다가 노래를 부르고 근데 이게 잘 치는 건지 안 치는 건지 헛손질도 하고 그렇. 저도 그때 사회를 몇 번 봤는데 예. 좀 희한한 장면이죠. 대통령도 분명히 그 공식석상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냐면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는 이 역사의 유물로 남아야 될 전가의 포도처럼 쓰여졌던 그 시대의 악법이지요.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입장을 표력할 수 있고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네. 근데 어찌 보면 대통령이 개혁 입법을 몰아붙이고 여당이 다수였고 됐어야 되는데 네. 쪽수로만 거대 여당도 아닌 두세 석이 더 많은 여당으로서는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재계 예. 전경련을 위시한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그 선배 세대들의 어떤 레드 컴플렉스. 네. 무엇보다도 지금도 막강하지만 많이 그래도 세력이 약화됐습니다만 네. 종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네. SNS가 없던 시절에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그런 주류 신문들이 아주 막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이런 4대 악법 철폐에 대해서. 네. 그리고 그 유명한 촛불을 들었던 MB와 뭐 강재석 대표나 박근혜 의원을 생각하면 투쟁력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그랬을 때, 뭐, 사실은 노래 한번 부르고 딱 내려오니까 손톱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추운 겨울에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할 때 어떻게 하면 사단이 안 날까. 그때 노하우를 터득했는데, 아예 처음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손가락을 내놓고 있는 거야. 내놓고 있으면서 비비다 보면은 후끈후끈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막, 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겨요. 그럴 때 무대에 올라가고 노래 두세 곡 하고 내려오고 예. 다시 재빨리 장갑을 끼면 되는 건데, 그렇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통과를 못 시키고, 대신 사학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예. 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당시에 제1야당이 목숨을 걸고, 예?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했던 거야. 지금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에게도 일종의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독재와 친일 이런 부분을 군사 독재까지 포함해서 네. 미화 내지는 중립화시킴으로써 양시 양비론화시킴으로써 앞으로 남은 뭐 대선이 몇 개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죠? 헌법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항상 선배들은 레드 컴플렉스 한국전쟁을 겪은 분들에게는 보수 정권이 안정을 갖다주는 정권이고 경제 성장을 가져준다는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최근의 통계를 봐도 여당으로서는 불리한 통계가 항상 나와 있거든요. 그야말로 아주 장기적인 포석이고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욕을 먹든 안 먹든 해야 되는 포석이고 네. 끝까지 여당의 힘을 믿고 가야 되는 포석인데 이런 정도의 이 힘과 결기와 투쟁력을 DJ 참여정부 10년 동안에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해서 보여줬어야 된다는 건데 네. 물론 안 보여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미약했고 아무리 언론 탓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변한 건지 예. 아니면 전체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과격한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실이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개량주의 그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량주의로 일관한 10년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 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참여정부가 그렇게 된 것은 일단은 그때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했죠.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예, 저 사람은 그냥 저 그대로 지금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으로 가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지분이 꽤 됐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일부분이 아니라 많았어. 그 어느 정도로 4분의 1 정도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 예. 혹은 심할 때는 3분의 1까지도 됐었죠. 그렇죠. 그 특히 노선이나 뭐 그 정책 내놓은 거 보면 특히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역에 기반한 그런 그 토호 비슷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또 그 좌측으로 보면은 야,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있었으면 저분은 더 큰 활약을 했을 텐데 거기서 펄펄 날 텐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다 추진할 수 있을 텐데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러니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DJ와도 다른 건데 DJ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분이 확실했죠. 왜? 삼김 시절에 그들을 지탱할 수 있었던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력 아니겠습니까? 금력. 금력은 곧 권력이고 네. 거기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건데 그 자금줄을 쥐고 관리하고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보스였죠, 그런, 사실. 예, 예. 보스였습니다. 예. 이거 좋은 의미에서 민주적 보스라고. 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하자면. 예,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런 보스가 있었던 것인데 노무현은 소수파였잖아요. 시대 정신이죠. 그게 보면. 그래서 권위주의 타파였고 욕을 먹었고. 오히려 원외에 예. 지지 세력이 많았고 원내에는 지지 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정치 새천년 민주당 대표됐을 때는 실제로도 그런 과정이었지만 민주당 후보라는 표현보다 국민 후보라는 표현이 정확했고 또 노삼으로 대변되는 최초의 자발적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지구상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네. 그런 주인공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힘을 믿고 가기에 사방에 사면 초가 사면에 전부 다 확실하게 믿고서는 맡기고 갈 만한 그런 세력이 너무 드물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법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는 거는 말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지지 성명을 하거나 이라크 때나 뭐 FTA 때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동력이고 입장 표명이지 어쨌거나 의회에서 이합집산을 하든 토론과 경쟁을 벌이든 아니면 끊어낼 건 끊어냈더라도 가지를 쳐내서 선명성을 가져갔든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고 국회의원들과 함께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네. 의회에서 법안도 통과돼야 되고 물론 행정부 내에서 개혁할 조치들은 장관과 집행부들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것이고요. 관료 집단도 문제가 있었던 게 최근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이분의 그 회고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북악산 개방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오래 걸린 거였고 대통령이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정권이 그 청와대 뒷산이라고 막아놨던 그런 성곽길 그리고 북악산을 이 문화재청장랑 해서 그 한번 걸었던 것이죠. 대통령이 불러갖고 야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화재청장한테 그랬대. 이거 요즘도 가끔 기고하시죠 이러면서 요런 내용으로 이거 그 개방해야 된다고 기고 좀 해달라고. 현직 문화재청장이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의지로 그런 거 하나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보면은 서울시 물어보면 국방부가 그렇다 그러고 행정부 뭐 서로 책임 미루면서 이건 내 일 아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바깥에서 그렇게 여론 조성을 해갖고 오면은 내가 힘을 받아갖고 개방을 하겠다. 그래서 성곽길이 개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유, 그 작은 것 같지만 실제 개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또 그 와중에 개방시켜 놓고서 당시 버시바오 미국 대사가 북악산 성곽길을 걷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주한미 대사관에서 항의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 청장이 무안해갖고 아예 대사들한테 외교관들에게 부부 동반으로 자기가 초대해갖고 할 테니까 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려 35개국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곽길도 걷고 다과에도 열었다라고 하는 이런 작은 일만 해도 그 힘을 발휘하기 힘들었었던 외부 힘을 빌려야 됐었던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됐었던 취약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개혁군주로 일면 평가받는 뭐 정조 때도 그랬고요. 어느 시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는 반 남은 인생에서도 혹시 민주정부가 내년 2016 내후년이군요. 겨울에 들어선다면 소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못했던 여러 가지 과제, 뭐 경제 민주화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각종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일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항상 중심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일부 국민들이 레드 컴플렉스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선배 세대와 뭔가 그런 컴플렉스까지는 없지만 여전히 안보 이슈를 가지고 언론이나 그 소위 여당 야당에서 흔들 때 얼마만큼 시민으로서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유권자층이 두텁고 합리적인 표심이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헌법이 안 바뀌다면 5년밖에 없거든요. 그 5년 안에 아까 말씀하신 큰 욕심 부리지 말고 큰 방향 설정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아주 장기적인 걸 할 수가 없거든요. 중장기와 그 이하의 단기적인 1년짜리와 2, 3년짜리를 두 번 하면 5년이 가거든요. 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잘 짜서 몇 가지라도 초석을 다져놓는 것. 이거밖에는 사실 경제개혁이나 정치개혁에서 할 게 없어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이미 10년 동안 알았고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느꼈고요. 지금 말씀한 참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먹먹한 그런 한 가지 개혁하기도 그렇게 어려웠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참여정부는 깜짝쇼 내지는 일단은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재래시장 같은데 방문하자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보여주기식의 정치를 무척 싫어했잖아요. 그거 왜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참
그러면서 오히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를 썼었던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근데 그 예를 들면 전자정부 같은 거라던가 그렇죠? 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거라던가 이것을 시스템화시키기 위해서 꽤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눈에 별로 안 보이고 국민들이 가치를 인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대중 정치인으로서 그 지역 감정에 맞서던 노무현 장관, 노무현 의원이 그 몇 선도 안 되면서 바로 대통령으로 된 거는 그 사람이 온몸으로 던졌던 지역감정 타파와 언론과의 싸움, 권위주의 타파라는 3대 개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되고 나서도 뭐 누가 쇼라고 하더라도 YS처럼 쇼맨십은 발휘 못 하더라도 네. 아니 재래시장 가서 그 특유의 유머 화술로 3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재래시장도 사실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 맞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여주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안 보여준 사람도 아니지만. 네. 그랬으면 기록물 관리라든가 그런 관료주의 타파와 관료로서 정확하게 행정개혁할 거는 그것대로 하고. 네. 그거는 통화나 지시나 국무조정실장이나 장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남부지로서는 또 대중정치인으로서 자리에 서면서 더 인기몰이라는 나쁜 표현보다는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다음에 나올 3대 민주대통령 그렇게 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브라질의 누굽니까? 그 유명했던 대통령 인기 많았던 네. 룰라. 네. 그다음에 뭐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보면 네.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인기 영합이라고 한쪽에선 언제나 욕하겠죠. 네. 빨갱이라고 욕하잖아요. 교황 보고도. 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했다라고 정확하게 직격탄 날리잖아요. 네. 심지어 오바마마저도 우리랑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저 강경주의자하고 보수주의자로 불릴지 모르겠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노동자 가입하라고 직격탄을 날리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는 진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말 나왔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유니언 가입하십시오. 이게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그 쇼맨십도 필요하고. 그럼요. 예, 대중정치라는 거는 필요하다. 대중들의 인기와 이게 없으면 못 바탕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해야 될 행정개혁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하면서 할 수 있다죠, 저는. 이걸 합니까? 저것까지는 못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1시간 내면 되는 건데요. 말꼬리 잡기 또는 침소봉대로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탈한 화법 이거 자체가 가끔 사람의 기분을 흔들어 놓기도 했었어요. 그걸로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은 살아났다고요? 그럼요. 탄핵 때도 이 합법적이라면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아니 이 말도 네. 법률가로서 그걸 모르고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정도로 직설적인 화법 이런 것이 사실은 그의 인기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의 인기를 올리는데 한몫했지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좀 코디네이팅을 받더라도 수긍을 하고서 유효할 필요가 좀 있었다라는. 저는 그거를 막말 대통령으로 모르는 야당과 소위 주류 언론들 참 그 앞뒤 맥락을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아까 말했지만 새 정부 출범했으니까 너무 바라는 게 많으니까 조금 속도 조절 좀 하자. 나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그 좌담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네. 자기가 손수 차 끓여 마시면서 아이고야 자 이래 막 요구들이 막 많으니까 예? 천천히 합시다. 이래다가는 저 대통령들은 못겠다는 막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그렇죠. 노릇이란 말이 무식해서 하거나 막 들이대는 개념이 아니라 소탈하게 그 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자기에게 기대를 가진 국민들에게 던진 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앞뒤 다 맥락 자르고 왜 나왔는지도 거의 맥락이 없이 대통령이 대통령직 포기라는 무책임한 발언 내지는 아니면 대통령 노릇 못 해먹겠다라고 저질 발언인 것처럼 몰아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정렬 씨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스킨십의 문제라던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어루만져주는 그런 화술 이런 것이 좀 필요했다라는 건데 그래, 기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건 무슨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고 그렇죠? 본질은 네.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언론들 주류 언론들 그리고 저쪽 친구들의 큰 문제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다리를 가리키는데 다리 얘기를 하지 않고 손가락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게 또 대중한테 먹히거든요. 예. 그 국정원 대선 공작한 게 문제인데 그걸 가뒀느냐 안 가뒀느냐 이런 얘기하고 우리가 남이가 김하영 씨 복 먹으면서 공작질한 것은 이게 사실인데 그걸 어떻게 도청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고 본말이 전도됐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참 리얼합니다. 그렇죠? 네. 아우, 가슴이 막 찔리는데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좌와 우를 떠나서 말이죠. 예, 진보와 보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밥그릇 앞에서 왜소해지는 그런. 예. 지금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던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도 평소의 소신과 다른 사람이 있을 거고 박정희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정권에서 봉사하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평소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고 유권자가 중요하고 뭐 철학적인 얘기 들어가자면 결국은 나 자신, 성찰, 네. 또 철학이나 가치관,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꼭 뭐 민주정부가 들었으니까 나라가 무조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했다. 보수는 말만 살았지 뭐 수구적이고 경제와 정치 다 죽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런 개새끼란 노래를 듣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왜 사는 건지 나의 철학이란 것도 역사라는 것 도대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웠던 무슨 배고픈 소프라테스 배부른 돼지 이런 식의 비유를 우리가 인간이란 게 과연 어떤 존재인지 존재론에 대해서 막 고민하잖아요. 그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5천만 중에 유권자가 3,500만 명들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뽑고 있고 도대체 지역 감정이 뭐고 자기의 어떤 중산층 서민에 대한 감 그리고 재벌에 대한 생각들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생각들이 과연 맨날 그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신없이 미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건지. 더 문제인 것은 네.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게 돌리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부정선거긴 합니다만 그것까지 막을 힘과 언론을 제어할 수 있는 국민의 힘, 민중의 힘이 없이는 그 권력들은 언론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은 그냥 자기대로 쭉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배를 잘 몰기 위해서는 좋은 선원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방향을 잘 제시해주는 선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선장을 잘 모셔와야죠. 모셔와야 되는군요. 물론 그 선장을 모시는 게 선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그 선원들의 자질, 준비 정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려면 그 안에서도 선원들끼리 의견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건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요.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예. 뭐 위대한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이런 표현보다 역시 인간적이란 말이 가장 공감할 줄 알았고 피와 땀과 눈물을 알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통령 될 때까지 입지전적으로 출세한 인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불임 사건을 계기로 깨닫고 전두환 독재 추징에 항거했고 또 한 번에 3당 합당 때 들어갔으면 적당히 다선의 의원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현실 정치인.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여론조사도 별로 유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더라도 이해창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텀을 줘서 국민에게 자극을 주는 그 자기의 몸을 던졌던 그 승부수. 네.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피도 있고 땀도 있고 눈물도 있고 투쟁할 땐 투쟁하고 이런 그런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사람처럼 했던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 냄새가 참 물씬 풍겼던 살아있을 때 네. DJ 같은 경우는 그런 그 70년대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투쟁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이미지 때문에 그 숨어 있었던 인간적인 매력이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네. 한다 그러면 동시대에서 같이 호흡했었던 그런 성깔 있는 형, 정의로운 동네 형 같은 그런 이미지. 예? 그래서 후보까지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대선 후보까지. 그 동네 깡패들한테 둘러싸였을 때 나를 대신해서 끝까지 싸워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이미지의 오빠. 예. 예? 그렇게 살아왔죠. 예, 그런 이미지였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분이 이제
농담 비슷한 말씀하셨겠지만 자기가 당선된 게 최대의 업적 아닌가. 그거는 좀 기가 막힌 말씀이고 돌이켜보면 최고의 유머였습니다. 실제 그랬기도 했죠. 참 블랙 유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코미디로 하나면 제가 블랙 당선된 코미디고. 게 기적이죠. 네, 이런 식의. 정말 기적이죠. 실제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 체계를 보면 대법원이나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를 보면요. 그 참여정부 또 노무현 리더십의 3대 업적은 역시 뭐니 해도 권위주의 청산, 권위주의 청산 파트겠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언론이 무엇인지 언론의 본분. 언론의 본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쁜 신문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지, 좋은 네네. 신문이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예. 이런 거를 각성해주는 계기를 정치인들이 거의 언론과는 각을 세우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면 절대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에 대해서 항거했던 점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예. 바로 바보 노무현 소리 들으면서 그리고 수도권으로 편중된 수천 년의 역사를 그렇죠 수천 년 맞죠? 예. 뭐 조선시대 따져봐도 500년 넘는 역사 예. 동안 조금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역주의 타파나 지역 균형 발전에 매진했다는 것. 이건 이제 가치이기도 했고 실제 정책적 성과로 업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렇군요. 특히 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말이죠. 통진당 해산할 때도 얼마나 눈빛에도 몇몇 흔들린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고, 네. 법률적 판단 이전에 자기들이 이념과 노선에 경도됐다는 거를 그 글자 안에 담긴 적의적인 네. 그리고 전혀 법률적 전문 지식보다는 정치적인 헌법재판소가 물론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기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 식견으로 봤을 때 너무나 경도돼 있던 사고방식. 네. 또 한 가지 관습헌법이라는 희한한 논리 또 종편 통과법을 위법은 있었으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희한한 개변을 동원해서 기득권을 소위 말하는 자기들 머릿속에는 이래야 그래도 체제가 안정된다고 자기 합리화는 시켰겠지만 이런 헌법재판소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최고의 기득권성과 싸워왔던 예. 그리고 반쪽이긴 합니다만 세종시라는 어떤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균형 발전의 주축들을 놓았다는 점. 예. 나중에는 평가를 할 거고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관습법이라고 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수도를 이전하는 게 아니었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초를 놓아주자는 거고 그거는 뭐 미국 경제도시 다르고 수도 다르고 호주도 다르고 그런 나라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얼마나 언론에서 쪼아대고 야당은 뭐 물론이고 말할 필요 없고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네. 대한민국 고비고비마다 아주 악질 같은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일제 앞잡이를 선 그 법률잡이들처럼 네. 아까 말한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위원 내가지고 개혁 국민들이 찍어준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공약을 못하게 만들었죠. 네. 그다음에 정말 나쁜 저질스러운 방송을 지금 이렇게 활개치게 만든 MB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추진했고 정말 추진할 가치가 있었던 지금 돌이켜보면 종편. 종편. 예. 그리고 통진당 해산으로 본 대한민국 진보당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그 역사와 수준을 어떻게 법률가들이 망가뜨렸는지. 지금으로 보면은 탄핵 사태 터졌을 때 탄핵 정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해도 전혀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그랬는데 당시에 국민들의 그 목소리와 바로 그거죠. 그거 없었으면 아마 5대4 정도라도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 엄청났잖아요. 아마 그때 그 역풍을 맞아서 민주당도 그때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그렇죠. 구민주당 같은 경우 네. 그 사람들도 맨날 여론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지는 몰랐었던 거예요. 될 줄 알았던 거지. 그렇죠? 네.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깨어있는 시민들. 그거 꼭 비단 노무현 후보를 찍었지 않은 분 중에서 꽤 상당수가 네. 투표를 안 했거나 심지어 이해창 선수를 찍은 사람 중에도 꽤 상당수는 심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야말로 자유민주란 말이 어떻게 하도 이상하게 변질됐지만 아무튼 시민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그 대통령이 선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합법적인 선에서 얘기로. 그 얘기했다고 때는 있다다 그래서 그것도 날치기로. 예. 기득권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동지가 되거나 최소한 우호적인
그런 세력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민주당마저도. 예. 다 또 한 가지 한번 그 권위주의 타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요점들이 있는데요. 논점들이. 네.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되고 권위를 내려놓는 건 맞지만 아까 말한 DJ YS 때까지 리더십이 있었고 다른 말로는 보스 기질이 있었고 그랬던 시절이었다면 노태우 때부터 약화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던 시절이고요. 예. 그러니까 힘을 무조건 부리고 나를 따르래서 따랐던 시절이 지구 역사상에도 있었고 대한민국 역사상에서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야인 시절부터도 그랬지만 리더십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묻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이런 방식의 참여형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정부 이름도 참여정부로 붙였던 것이고 지금의 리더도 무조건 일방적인 리더는 될 수가 없습니다. 소통과 네. 참여의 리더지만 그래도 결기를 보여주고 앞장서서 선도해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 특히 야당들에서는 리더는 없고 읽어내기만 하는 리더만 있다고 리더. 제가 벌써 3년 넘게 그래요. 풍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이런 것이죠. 앞으로 민주 지도자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뼈아픈 게 권위주의 타파는 좋은데 왜 그 4대 권력을 소위 내려놓으면서 구악을 청산할 그 도구를 왜 내려놨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면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양쪽 측면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내려놨으면 무소불위에 칼을 휘둘러서 기가 막히게 안 들키게 국정원도 나쁜 거 쳐내고 검찰도 개혁하고 국세청도 개혁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속 시원하게 우리가 말했잖아요. 네. 그러나 참 민주주의자 노무현으로서는 네. 또 시대가 변해서 그런 방식보다는 어쨌든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대화 소통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믿었던 철칙주의자 노무현으로서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더 기술적인 테크닉을 발휘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그 참 지금 옳은 말씀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역사의 선의를 믿었다. 아기로 그러니까 역사의 선의를 믿었고 정적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애국심, 역사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그건 MB의 압도적 당선으로 나타났고요. 그게 약간만 차이 났어도 이렇게 무소불위의 저 기득권 세력이나 그죠? 그래서 예,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또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서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너무 빨리 온 미래였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으로도 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온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의 대통령을 맡지만 이때는 여야나 정쟁에 휘둘리지 말고요. 네. 아무리 야당과 언론이 그렇게 정쟁으로 몰아가겠지만 그때는 국민들과 대화하면 됩니다. 잘하시는 게 소통이니까 저는 야당을 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 있잖아요. 4.3 제주에 가서 국민들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네. 역사의 이름으로 사죄했던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쟁과 노선으로 볼 때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저는 이 길로만 나가겠습니다라고 이 철칙으로 가면 항상 싸우더라도 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해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자꾸 말에 휘말리다 보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예. 다음에 대통령 꼭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이제 DJ와 노무현의 그런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오버랩 순서부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당선 이후에 이런 공과가 내지는 네. 안타까운 것을 회고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뭐 어떤 분이 육성이 된지 모르지만 좀 결산을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네. 따질 거 없이 말하자면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민병두 의원이 참으로 말 잘했어요. 6년 전에 죽은 사람 관장사 할 것도 없어요. 오직 시민민주주의 조금 더 완성시켜 주시길 바라고 우리 김대중 노무현이가 못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말로만 통일대박 경제민주화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래도 국민이 하늘이 찍어준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말했던 경제민주화 조금이나마 양보해 주시고 노동개혁을 외치기 전에 재벌개혁과 함께 가는 아니면 재벌개혁이라도 먼저 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경제는 잘하는데 뭐 민주는 못하고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두 가지가 다 선순환이 되는 게 맞아요.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대한민국의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평화상은 아니더라도 더 나오는 그런 창의적인 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요. 모쪼록 원칙과 상식대로 이 노무현이가 못다 했던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 모양새 좋게 이 땀 냄새나고 사람 사는 세상, 요즘에 국민들의 활력이 없어졌잖아요. 청년들이 무기력과 실망감에 미래가 없다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모쪼록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서 기본적인 건 합시다. 기본적인 걸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깨어있는 시민의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서 대한민국을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희망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 노무현이가 야 기분 좋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참 개그였습니다만. 아, 예. 늘 아쉽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뭐라 그러나요?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아쉬움이. 그래도 한웅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100년 전보다 지금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1894년. 그렇죠. 승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보노민 전쟁 때 그렇게 맞아요. 무기력하게 패퇴했던. 물론 지금 교과서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하게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것 말고선 철저히 무능하고 무관심한 지금의 정권 때문에 모든 것이 활력이 떨어지고 국격도 떨어지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중들의, 시민들의 그런 열정이겠죠. 힘이겠죠. 새로운 날들을 만들려고 하는.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